저도 은행에서 네. 채권 딜링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채권 업계 선배님이시자 근무 기간이 겹치진 않지만 같은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었어요. 야, 군대로 따지면 뭐 전역한 선임이었네요. 그렇죠. 제 해병대 출신 아니긴 하지만 해병대 같았으면 바로 이제 뭐 각 잡았겠죠. 좀 약간 느슨하긴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MC 코딩이 신이 난다, 흥이 난다, 재미 난다, 신흥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팍스 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어우, 티셔츠 색깔이 어. 요즘 뭐 녹색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네, 여름이니까 또 시원하게. 아, 네, 또 요즘- 쨍한 녹색. 뜨거운 여름 아닙니까?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일단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생존 투자 윤수목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유튜버이시자 우리나라 유일의 오픈다오 멀티시그 사이너이시자 자산운용 업계를 평정하시고 평점까지. 네, 야. 지금 크립토 세계로 넘어오신 윤수목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수목입니다. 아. 본명이 윤수목님. 본명은 아닌데 이렇게 가명이에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 사실 부르던 이름이고 예, 집에서 뭐 수모가 이렇게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뭐 이름 하나 지어오셨더라고요. 갑자기. 뭐 좀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뭐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집에서는 불렀었고 또 한동안 제가 그 채권 시장에 있을 때도 가까운 동료분들 뭐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부르면 좋대 이러면서 이제 수모가. 예, 그래서 그 친구들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그 수목이라는 이름을.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본명을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목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 웹3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디들을 이제 수목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 제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윤수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수목님이 또 저도 은행에서 네. 채권 딜링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채권 업계 선배님이시자 또 공교롭게도 뭐 근무 기간이 겹치진 않지만 같은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었어요. 야, 군대로 따지면 뭐 전역한 선임이었네요. 그렇죠. 같은 대대 정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후배님 해도 되겠네. 제 해병대 출신 아니긴 하지만 해병대 같았으면 바로 이제 뭐 각 잡았겠죠. 근데 좀 약간 느슨하긴 하네요. 금융권도 약간 그 위계 질서가 좀 빡센가요? 위기질서 되게 빡세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다루기 때문에 좀 실수 같은 것들이 용납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받는 과정들, 특히 이제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배우는 과정들은 좀 도제식에 약간 가깝게 이렇게 배우고 저도 주니어였을 때는 뭐 엄청 혼도 많이 나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뭐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속으로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막 우리가 그냥 사격장에서 보면은 군기가 좀 평소보다 더 좀 빡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군대에서. 없죠. 예.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총을 다루고 네. 있고 뭐 작은 실수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딜링룸에서 이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느슨한 생각들 뭐 긴장이 풀어지거나 실수했을 때 큰 금전적인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다른 직군보다는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 저도 채권 시장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채권 시장은 좀 폐쇄적이고 운용 인력이 주식 시장보다는 좀 풀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는 도제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빡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채권 이제 시장이 열고 이제 계속 딜링하고 문 닫으면은 그 모니터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멀미가 나요. 네. 멀미가 나고 너 정신없다 막 이렇게 이제 운용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고 그래서 한 4시 반쯤 되면은 이제 거래 다 정리하고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와라 그냥 계속 그렇거든요. 네. 보통 나름 그러면 뭐- 빡세죠. 예. 사수가 예. 같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이제 저의 선임분이 또 잘 아시더라고요. 또 그렇죠. 네. 예, 저랑 같이 근무 기간이 겹치고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원래 한 달이 걸치면 다 알잖아요. 네, 사실. 네, 네. 그럼 그렇게 그 은행에서 예. 나가시고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제가 뭐 파생상품 세일즈도 했었고
주로 오래 한 건 이제 채권 운용이었고 또 주식 운용도 잠깐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채권 위주로 좀 많이 했고요. 뭐 증권사랑 자산운용사에서 채권 및 뭐 이자율 상품들 이런 거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 이제 죄송합니다 몰라 뵀는데. 아이. 구독자 55만 명. 아 진짜요? 아, 네네. 저는 유튜브 채널을 또 따로 운영하고 있고. 뭐 합방 한번 하시죠 거기서 또. 저희는 어떻게 합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보니까 제가 캐릭터가 다면적인 캐릭터예요. 제가 채널을 봤거든요. 네, 안 맞나? 보니까 아까 저희 촬영하기 전에 네. 맥주를 먹으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채널을 잘- 봤는데 예. 피맥 라이브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대화하기 아. 위해서는 약간의 알코올이 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럼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존투자 윤수목이라는 이름의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 채널의 성격은 말 그대로 생존투자.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는 참 생존투자라는 말이 좀 뭐랄까요? 극단적인 느낌도 드는데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그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그 지식이기도 하다라는 관점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라는 이름으로 생존투자라고 네. 하고 이름을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생존투자 윤수목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도 한 1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한 9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뭐 읽었는데 더 오픈 다오 멀티 시그 사이너 네네. 이게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한번. 예, 저는- 이게 네. 오픈다오는 하나의 그 일종의 토큰 프로젝트이고 작년 말에 이제 시작된 어찌 보면은 아직은 역사가 좀 짧은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한 6개월 좀 넘었는데요. 일종의 그 소위 말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오픈 메타버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메타버스는 뭐 대부분의 공간이 이 NFT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멀티시그 사이너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다오입니다. 네. 다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는 봤어요. 예. 우리 카바 했잖아요. 네. 다 못 외워서 다오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다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다오라는 게 이제 탈중앙화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네네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뭐 트레저리 월렛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동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갑인데 이 지갑은 누군가 하나가 한 사람이 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중 서명을 통해서 이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중 서명이니까 멀티 네. 시그니처죠. 예, 거기에 이제 사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 오픈다오에서 쓰고 있는 지갑은 9명의 멀티 사이너 중에 6명이 사인을 하면 액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갑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 9명은 전부 선출직으로 여기 커뮤니티 전체에서 선출을 통해 가지고 선출이에요? 예, 좀 야. 힘들게 됐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아리 모임이 있고 모임 통장이 있는데 그 회비를 다 내잖아요. 그렇죠. 회비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네. 여기에서 돈을 쓸 때 누구 맘대로 한 사람이 그 돈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9명을 정해두고 여기서 6명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돈이 집행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다오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 많은 수의 그 분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9분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권위는 아니고요. 예, 그냥 네. 여기 개모임 카카오뱅크는 한 명 계좌로 한 명이 관리하는데 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웹3 환경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게 익명성이거든요. 우리가 웹3에서는 지갑 자체가 하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오픈다오를 포함한 모든 이런 그 웹3 프로젝트들은 지갑으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증명하고 한국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네.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익명성 상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멀티시그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분이신가요? 네. 예. 어디십니까? 예? 부산. 김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또 홍보대사. 김해 홍보대사입니다. 저. 어. 네. 하여튼 그러면 그 전통금융에 이렇게 잘 승승장구 하시다가 네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쪽 세계에 아.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이 얘기하면 좀 예전 얘기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자산운용사 처음 갈 때만 해도 자산운용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랍 운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좋은 퍼포먼스를 내더라도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걸로 사실 끝이거든요. 그리고 마켓에서 이제 뭐 좀 아는 정도. 근데 이제 퍼블릭한 레코드를 좀 얻고 싶어서 자산운용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막상 가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그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 그렇죠. 대결. 예. 한 판 이겼죠. 네. 그 이세돌이 이제 힘겹게 한 번 이겼지만 네. 인류의 마지막 승리라는 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또 바둑 고수들이 허재는 졌어요. 예, 다 졌어요. 다 전패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알파고와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던져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여의도에서 뭐 한국 채권시장에서 아무리 잘한들 여기서 1등 해봤자 그 미래는 시간 문제겠구나 라는 느낌을 사실 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방식 운용을 할 게 아니라 미래의 금융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내가 거기 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사실 하게 됐고, 그래서 16년도 17년도부터 이제 그전에는 사실 핀테크나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물론 그전부터 뭐 12, 13년도부터 비트코인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 많이 들어봤었지만 좀 무관심했거든요. 그냥 호기심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것을 진지하게 바라보진 않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금융의 미래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 갖게 됐고 이걸 비즈니스를 직접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됐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내가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다급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까지 다급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렇게 그때 급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은 예? 뭐 있어요? 아니, 그냥 여기 나오시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이 그냥 매우 평범한 사람이고요. 부동산은 예. 있나요? 그럼? 부동산요? 솔직하게 그냥 있다 없다만 부동산 했어요. 부동산은 팔았어요. 네. 팔고 이제 뭐 일부를 비트코인을 샀죠 또. 비트코인은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럼? 19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부터 뭐 관심 있게 보고 조금씩 거래도 한 적은 있지만은 규모 있게 들어간 건 19년도 이제 조정된 이후에. 19년도에 집을 팔고 들어갔으면 지금 이득을 보신 거죠? 이득은 보신 거죠. 그렇죠. 1,000만 원 언더였으니까. 네. 뭐 400~500만 원까지도 갔었고 800~900만 원대 올해 좀 머물렀었어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예. 과감한 뭐 투자를 하셨네요. 추가까지는 아니고요. 예. 아니 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8년도 네. 쯤에 이제 이쪽 업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신을 하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윈터 기간을 싹 그렇죠. 지나고. 윈터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제품을 계속 만들고 뭐 빌더로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사실 블록체인 프로덕트만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뭐 이것저것 창업한다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계획한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사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만만치 않은 시기였죠, 사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저를 되게 단단하게 만들었던 계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은 20년도 초쯤에 이제 탈중앙화 지갑을 만든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빌더로서 있었던 것이 그 마켓에 대한 그 기회들을 엿보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0년도 초에 이더리움 그때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이제 디파이가 본격화되는 걸 좀 빨리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거의 비트코인 위주로만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가 이더리움을 좀 꽤 편입하게 됐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또 변화를 가져왔었죠.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기억이었고, 그래서 지금 뭐 크립토 윈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가격도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마켓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시세 하나하나 움직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또 프로덕트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 사실 거기에서 진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하시나요? 주식도 하는데
주식은 작년 말에 다 팔았습니다. 네. 와, 종목 현명하시네. 정도만. 버크셔는 제가 좀 뭐 이런 장에서 또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서 버크셔는 좀 가지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지고 네. 그러신 건가요? 그게 뭐예요? 버크션? 워렌 버핏 네, 회사. 네. 워렌 버핏은 아시죠?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 할아버지. 네네.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 그분이 이제 그 홀딩 컴퍼니를 가지고 계신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근데 그 주식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근데 버크셔가 A주가 네네. 한 5억 정도 할 거예요. 네. 요즘 제가 가격은 모르겠는데 주식 하나의 가격이 4억? 네. 근데 그거를 몇 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B주가 또 있습니다. B주. B주는 이제 좀 싸요. 예. 계열로 예,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한 주가 되게 비싸서 못 산다 하던 거는 좀 예전 얘기고 네. 몇 년 전 얘기고 뭐 지금은 누구나 대중들 다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2022년 하반기가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FOMC가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고 이제 한국은행도 이번에 빅스텝을 했어요. 이제 뭐 페드 울트라 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어제 예. 그 50bp 네. 그 한국은행에서도 그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2.25%가 됐어요. 근데 향후에 하반기에 있는 그 스케줄을 보면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3번 남아 있고 그 미국의 페드 미팅도 4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에 양 국가 간의 이제 이 지금 이벤트를 보면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7월 13일 어제 50bp 인상을 하면서 2.25%가 됐고 그 다음 이벤트는 7월 26일부터 27일에 있는 미국 페드의 미팅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기대치가 100bp로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75bp 얘기가 나오다가 100bp로 기대감이 더 올라가 버렸고 그렇게 되면은 100bp 인상하고 나면 2.5에서 2.75%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밴드에서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죠. 밴드 하향 돌파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뭐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미 간의 그 기준금리 금리 차를 네. 사실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환율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 환율이라는 게 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본 이탈. 네. 양국 간의 그 선호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뭐 제공하는 그 금리도 비슷한 수준이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인데 누가 더 믿을 만한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더 믿을 만한가, 한국이 더 믿을 만한가 보면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사실은 더 낮은 게 맞거든요. 예,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가 더 낮은 상태이면 물론 시장 금리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될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아주 뭐 직접적으로 채권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통해 가지고 원화를 팔고 나가는 압박이 생기게 되고 주식 시장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특히 패시브하게 들어와 있던 뭐 한국 주요 종목들을 쭉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주요 종목들을 이렇게 그냥 편입한 비율대로 편입한 이런 자금들도 주식을 팔고 나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환율은 또 더 상승하게 되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원 마켓에서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1,300원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지난 한 20-30년간의 그 달러원 환율의 밴드에서 보면은 사실은 밴드에서 벗어나 있는 레벨이란 말이에요. 1,300원 자체가. 거의 근데 IMF 여기서 더 앞으로 올라가는 위로 그 환율이 올라가는 압박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도 지금까지 사실 많이 쌓아왔어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속도 조절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외환 보유고를 쓰면서 통화 개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충분히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우리의 리저브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로 이제 확산될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금통위 우리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준금리 역전 자체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자금 이탈이 있는 것들, 우리 한국 마켓에서 자금 이탈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많이 역전이 되게 되면 자금 이탈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뭐 특별히 한국이 이뻐가지고 뭐 한국 손해 보면서 가지고 있겠다 이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향후의 스케줄을 보면 당장 7월 달에 100bp를 인상하고 나면 이제 기준금리가 완전히 역전되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우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바로 연이어서 미국 페드에서도 연이어서 이제 인상을 비슷한 레벨로 지금 뭐 75bp나 100bp 수준으로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은행은 상당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최소한 같은 속도로 하더라도 지금 역전되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금리 인상 폭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매크로 환경에서 처한 특히 한국 시장이 처한 어떤 어려움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좀 문제고 그러면은 물가가 빨리 잡히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물가가 잡히는 게 그렇게 지금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왜? 물가가 이렇게 그 가파르게 오르는 여러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 현재는 어쨌든 가파르게 오르는 트렌드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래서 CPI를 계속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올해 하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시기일 것 같다라는 게 걱정인 거고요. 그럼 가상자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글로벌리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거의 끼어 있는 뭐 부동산 마켓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위 말해 플라이트 퀄리티 조금 안전한 데로 가자. 안전자산, 플라이트 뭐 세이프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아예 자산을 팔고 현금화하려는 수요도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자산들 가상자산보다는 차라리 뭐 예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어쨌든 만만치 않은 소위 말해 범피로드 험로를 갈 것이다. 그럼 지금 일단 그 18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마켓에 대한 뷰가 어떻게 보면 사실 투자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컴퍼니 빌더 또는 이제 산업 그렇죠. 빌더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하셨었는데 현재 지금 이 기간을 지나고 2022년 지금 여름을 놓고 보셨을 때 앞으로의 약간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웹3에 대한 기반이 조금 더 많이 굳어진 것 같고 그 부분에 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시장 전망 사실 그 전망은 명백한 것 같아요. 크립토나 웹3라는 이 산업 자체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웹3라는 이름이 명명된 이유가 말 그대로 세 번째 웹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뭐 저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 환경이 웹3라고 얘기하는 사실 웹3라는 건 이제 블록체인 상의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전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은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웹3 마켓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리고 크립토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전통 그 투자 대상들, 뭐 주식이나 채권들과 크립토 이 가상 자산이 어떻게 다르냐,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 그거 하나가 가장 큰 차이예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 주식이나 채권이 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특징 때문에 그 소위 말해 초가분성이라는 것은 아주 잘게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화가 보여줬던 그 변화, 증권화가 한 70년 전부터 본격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년여 전, 뭐 1970년도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화됐고 이게 부동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우리가 증권화라고 하면은 뭐 asset backed security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어떤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유동화하는 것들을 증권화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MBS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기지. 네네. 증권화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증권화한 걸 MBS라고 하고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유통시킨 건데 이게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ABS보다 MBS가 더 커져 보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여기 크립토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전통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차이는 궁극적인 차이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 그게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우리의 생활들, 삶 자체가 점점 더 이제 디지털로 사실 이동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교류라든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고 만나서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걸 하고 이런 것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많이 온라인 공간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거기에서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거기서 하기도 하고 거기서 대형 행사 같은 것들 오피셜한 행사 같은 것들도 하고 또 학교도 거기서 대학생들 중에 작년 재작년에 입학한 친구들은 어디 MT 한번 못 가보고 그렇죠. 수업만 들었다 네. 거기서 그냥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정도로 소위 말해 이제 좀 더 크게 보자면 메타버스 공간으로 많이 우리가 생활이 이동해 왔고 온라인 상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누구 하나 접촉하지 않고 자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환경에 더 맞는 어떤 금융 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웹3의 도래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웹4도 나오겠네요. 웹4는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웹3 환경이 이제 구축되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웹4가 나온다면 뭐가 웹4는 고민하지 마세요. 왜? 웹3에서도 할 게 좀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